상기 신도시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이제 공급에 대한 확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피드백이 뭐라고 옵니까? 신도시를, 일기 신도시를 저 따위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 제가 일산 오래 살았거든요. 일산에 98년부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산에 되게 오래 살았던,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10년 넘게 살았던 제 마음의 제2의 고향, 저는 고향은 저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네. 제2의 고향이 일산인데, 일산이 꼭 그렇게 나쁜 도시인가? 용적률이 좀 어중간한 단지들이 있어서 재건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정도가 약점이지, 도시 자체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호수공원도 좋고 안에 학군도 굉장히 좋고 더 나가서 산책하기도 참 좋은 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용적률 이야기를 잠깐 했다시피 그 용적률은 좀 높은 편이에요. 150%, 200%가 꽤 많아요. 고밀도 개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덕분에 200만 호 건설해서 80년대에 부동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2기 신도시를 한번 가보셨어요? 저 검단을 몇 번 가봤고, 그리고 판교는 거기 스튜디오를 제가 이용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자주 가는데, 검단이든 판교든 가보시면 알잖아요. 물론 이제 검단은 아직 예정 지역에 불과하지만, 여기 예정 7호선 연장 구간에 예정 지역이 있는 데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다 공원이에요. 그리고 주변이, 공원 주변은 뭐예요? 전부 LH공사죠. 쉬프트도 되게 많습니다. 플랜카드가 뭐 몇 년째 걸려있죠 지금. 자, 여러분, 좋은 이야기예요. 행복도시 가보셨어요? 세종? 저 여러 번 가봤거든요. 네. 가보면 알잖아요. 중앙 차선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도시 가다가도 처음 봤어요. 주차장이 태부족이고 도로가 이면 도로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타라고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는 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1년에 4달 자전거 어떻게 타요? 7, 8월 그리고 12월, 1월에 정말 여러분 자전거 탈 수 있으세요? 장마철에 자전거 타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회사 출근하자마자 바로 머리 감고 새로 옷을 갈아입을 만한 그런 좋은 직장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보조적인 따릉이 정도면 되는 거지, 그걸 맞습니다. 자전거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자족형의 신도시, 뒷골목이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뭐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면서 저층으로, 여건차는 임대주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그분한테.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개발공사 대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민간주택들은 어디다 짓나요? 제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차를 몰고 가면 된대요. 그래서 역 근처가 아니라, 여기에서 역 근처는 전부 다 공원과 상업시설과 임대주택으로 놓고, 역 근처에서 한 10몇 분 떨어진 지역에 민간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를 놓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도심은 저밀도, 외곽이 고추.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이게. 그분들의 마음은 알아요. 이웃 간의 정이 있는, 소셜 믹스가 잘 돼 있는, 가난한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섞여서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이런 오손도손 공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걸어서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물론 뭐 그 아름다운 꿈입니다. 그러나 세종시, 판교, 그리고 또 검단 등등 2기 신도시들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광교가 더 좋지, 판교보다는 전 광교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의 상승률은 판교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광교는 호수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주상복합과 고밀도로 쫙, 역 근처에 특히 광교 중앙역 인근에 딱 내리면, 뭐 물론 이제 경기도 청사에 있는 데도 좋지만 그 근처 아파트 정말 좋잖아요. 네. 저는 거기 살고 있는 친구들 내에 가끔 놀러 가거든요. 놀러 가서 이렇게 그냥 역에서 걸어서 도어투도어 뭐 10몇 분, 특히 그 아울렛 뒤에 있는 그런 쪽은 정말 늘 가고 싶어요. GTX에 준하는 신분당선이 서울 강남까지 30분 정도에 갖다 들다 주는. 네. 그러면서도 고밀도로 지어놓으니까 녹지도 엄청 많고. 왜 우리는 이런 컴팩트 시티로 개발을 하면 안 되냐,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럽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소셜 믹스를 하면 정말 행복한가? 더군다나 역까지 아빠가 차를 몰고 가서 환승주차장에, 동탄역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탄역도 똑같죠? 그럼 동탄역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동탄역은 바로 옆에 뭐예요? 고속도로죠. 도시가 이렇게 안 그래도 원형이 아니고 반원형인데, 반원형 앞에 몇몇 뭐 펄의 비롯한 몇 단지점들 제외하고 그 가는 길이 전부 공원이잖아요. 동탄역 내려서.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아파트 몇 개 없어요. 그거 엄청 비싸죠. 그리고 동시몬이 만들어져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 단지부터는 뭐 서울 집값이에요, 거기. 그 걸어서 동탄역 갈 수 있는 데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 골프장 넘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호수공원 있는 데 가면 5, 6억대도 아직 있죠. 여러분, 시장이 다 설명하잖아요. 역 근처에 서울과 교통이 좋은 곳에 좀 고밀도로, 그리고 대신 평당 분양가 억수로 싸게, 아까 제가 1,500 이야기했지만 광교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물가 좀 올라서 한 2천만 원 해도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냐. 지금 원베일리 로또 이런 거 10억씩 가점 만점, 아니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점을 그걸 받고 있다. 뻔하잖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지 뭐. 그런 걸 제도라고 하고 있다. 이게 좀 잘 안 풀리면 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체의 나라잖아요. 주자학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를 결정하고 나면, 뭐가 좋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걸 맞추지. 현실에 맞추거나 또는 비용 대비 편익이나 또는 수많은 사람들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고, 뭐 지금 옷시장도 뭐
솔직하게 우리 기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옷시장 이후에 집값 오르니까 서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울 상반기 집값이 8.4%, 전세가 상반기 전세가 6.3% 기절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집값이 오르니까 건물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거래 허가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공공이 하겠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4년간 집값이 2017, 16, 17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지난 만 4년간, 5년간 지금 우리가 해놓은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거를 일단 상승을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폭등해서 지금 서울 연간 상승률 한번 볼까요?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14년 얼마 올랐냐면 1.1, 15년 5.6, 16년 4.2 안정적이었잖아요. 근데 17년부터 이상해집니다. 5.3, 18년 13.6, 그리고 19년 잠깐 부진했던 2.9 갔다가 작년 13.1, 올해 상반기 8.4. 올해 들어가면 한 16% 오르겠네요. 근데 하반기에 좀 더 오를 것 같은 게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네. 내년 대선 앞두고 공약 안 나와요?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공약이 그렇게 나와서 서울, 부산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였는데 규제 다 푼다고 하면서 엄청 오른 면도 있잖아요. 그냥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분들은 아니라 그러시겠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그러겠지만 내년 대선이 3월인데 선거 전 2월부터 할 텐데 그리고 지금부터 각 공약이 막 나오고 후보들 유력 후보들이 이제 계속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은 뭐 겉은 멀쩡하죠. 부동산 잡겠다. 근데 속은 뭐 여기 이 지역에 고속철도를 놓겠다. 이 지역에 공항을 놓겠다. 여기 도로 다 지하화하겠다. 고속도로를 전부 다 지하로 만들겠다. 하지 않겠어요? 몇 년 묵은 20년 묵은 공약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믿지는 않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응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차기 정부에 대해서 큰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약이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가 기회 아니냐. 내년 예산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9월에 결정이 되니까 아직 7, 8, 9 세 달 동안 심의하고 디자인 열심히만 하면 공무원들 일 잘하시잖아요. 좀 촉박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더라도 뭐라도 신호를 줘야죠. 물론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돼 있는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도 참 많은 곳이라서 이미 저는 적폐 투기꾼이라 1주택자예요 진짜. 아파트 1주택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조차 적폐 투기꾼이라고 막 저한테까지 우 몰려와서 댓글 다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집값을 잡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거죠. 금리 인상하면 잡힌다 같은 이런 나이브한 소리 하지 말고 좀 경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30만 올해 30만이 네트로 실업자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 회복 중인데 여기다 금리 인상하자라는 발상도 정말 발랄하고요. 약간 순화했어요. 마지막에 욕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금리 올려봤자 0.25, 0.5% 올리면 그 비싼 서울 집값이 빠질까요? 그 저렴한 지방 집값이 빠질까요? 제 고향 10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오른 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저희 집값이 빠질까요? 여러분 좀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 같은 소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다방면으로 같이 해야지. 맞아. 제가 제가 금리만 인상하면 돼라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지. 금리 인상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올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내년에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70 넘어 180 가고 200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그러니까 200이라는 게 전체 소득의 50%를 원리금 상환과 이자에 낸다는 거잖아요. 노예다 노예.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했던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데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취약 가구라는 게 나와요. 취약 가구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뭘 모르죠.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는. 그러면서 DSR이 40% 넘는 게 취약 가구래요. 서울 평균이 50% 되게 생겼는데 서울 평균이 DSR 50%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지금 올해 170 나올 거고 내년 200이 눈앞에 있는데 참 50%잖아요. 그럼 25%가 100이니까 40도 힘들어 보이는데 평균이 50이 돼. 그런 상황에서 이자는 올려서 때려잡자, 투기꾼 때려잡자 좋죠. 근데 잡을 수 있냐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급등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공급은 탔네. 뭐 신혼부부 특공, 부부 합산 소득 7천? 근데 그 돈 가지고 대출을 갚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청약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밀도로 개발하는데 LH공사나 정부가 어마어마한 GH공사나 SH공사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무릅쓰지 않는 한 분양가가 옛날 그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2천만 원대 후반 3천 초도 있었잖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면 수정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 하면 미분양난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2010년대 초반이었어요. 은평 뉴타운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때 미분양이 난 은평 뉴타운 아파트를 살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제 주변에 두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년만 기다리시면 제가 봐서는 괜찮다. 근데 분양가가 되게 세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고생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대로 됐죠. 한 5년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이렇게 좋아졌죠. 거의 아마 평당 4천 넘었을 겁니다. 다 은평 뉴타운도. 자, 근데 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했냐면 그때 분양가가 3천 정도들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토지 수용을 빨리 해서 빨리 공급하고 싶었기 때문에 후하게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지금은 참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번 LH 공사 사건을 봤겠지만. 그러면 토지 보상 가격이나 대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어마어마한 적자를 보지 않는 한. 그리고 저 은평뉴타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높은 아파트가 없어요. 특히 여건처는. 그죠? 다 낮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산보다 또 낮아야 되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속이 타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죠. 신혼부부 특공 임대에다가 절반 이상을 아무튼 하고 나면 민간은 비용 뽑아내야 되잖아요.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전 청약이니까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말을 하겠죠. 여기도 주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대표님이 그때 대표님이 실제 청약할 때 대표님이 될 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검단이 처음 개발해서부터 입주가 11년 걸렸고요. 판교가 제일 빨라서 6년 걸리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사전 청약은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 기대는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대로 가면. 세타리스 파레고스. 모든 조건 동일하다면 저는 상기 신도시는 기대 안 하는 거죠. 바뀌었으면 좋겠다. 답답한 마음에 하는 이야기니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내후년 정도 더 가겠죠. 더 간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떻게 더 갈 수가 있을까? 작년 6월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작년 6월에 뭐가 있었어요? 임대차 3법 나와서 8월에 시행됐죠.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서울 전세 가격 지수 작년 12.2%, 올해 6.3%. 그 전에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전에 0.0. 이게 저희들 표현으로 벌집을 쑤셔놨거든요. 이제 이게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를 제가 그 구축에 삽니다. 근데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구축에 살아요. 딱 하나 좋아요. 학군만 좋은 구축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동네에서 이제 제가 살고 있고 저희 아파트는 서울 평균 아파트 정도 되는 그런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니까 평균이에요. 제가 이제 리치구어라든가 또는 아실이라든가 또는 호갱노노 같은 앱을 쓸 거 아니에요. 알림이 오게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하잖아요. 새 앱 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실이든 뭐 호갱노노든 부동산 리치고에서 알림이 오는데 저희 아파트 재계약이 됐다고 띵동 왔어요. 그래서 전세가 오잖아요. 그래서 얼마지? 봤더니 4억. 이상한데 싶죠? 또 띵 왔는데 다음에 오니까 8억. 전부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랑 둘이 표정이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집을 사면서 거래하면서 알게 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에서 사잖아요. 그래서 상가에 계시는 사장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잘 지내시죠?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우리가 호갱님이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죠? 저 호갱입니다. 그래서 제 호랭이님 친구 호갱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꼭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하나는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를 한 거고 그쵸. 하나는 집주인이 들어오셨다가 다시 내놓으신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한 달 사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할 때 신고가 된 거 보니까 보통 요새 같이 한다며요. 모아서 같이 이렇게. 그걸 들으면서 그 4억에 계약하신 분은 잠이 올까? 2년 더 살아서 좋은가요? 제가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 땡땡땡 아이파크 사시는 그 세입자님 4억에 재계약하셔서 좋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저는. 2년 뒤에 어떻게 해요? 맞춰주든지. 아니 맞춰주는 건 불가능하죠. 2배인데. 그분이 이제 그 전부터 싸게 들어와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계약갱신까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5억 전후였어요. 근데 4억대 재계약하시고 와서는 그분은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좋은 집주인님 만났다가 좋은 집주인님도 이제 못 견디게 된 그런 집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작년 8월에 시행됐잖아요. 자, 그럼 올해 8월까지 더 오르겠죠?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부터 올해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쓰신 분들이 내년에 나가야 돼요. 내후년까지. 그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사례 땡땡땡 아이파크 말고 땡땡땡 이편한 세상 땡땡땡 자이 사시는 분들이 땡땡땡땡 위부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죠? 계약갱신을 썼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어떡할 거냐고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 외곽으로 아니죠. 경기도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하면 괜찮죠. 거기 가서 전세를 새로 얻거나 이걸 올려줄 돈을 1억 꽉 깨물고 모아서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집을.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실수요자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이 패닉 바잉을 멈출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집값 빠지니까 기다려. 이 말씀을 그런 분한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약갱신 청구를 썼는데 바로 옆에서 그분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게 나는 4억대 계약했는데 어떤 분이 7억 후반 8억 초에 했다면 2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죽자고 모아야 되죠. 그것들도 안 되면 대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훤히 보이지 않으세요? 이 전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앞으로 계속 오르고 이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미래 전세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죠. 이 스토리텔링이 말이 되잖아요.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지금 그분이 3년 전 4년 전에
플러스 원을 하셨겠지, 보나마는. 가격을 보니까. 그때 그분은 대출만 받으면 살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 아파트가. 그러나 그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간 사이에 전세가 8억이 된 거죠. 그때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전세가 되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그분 보고 급하게 안 사도 돼. 괜찮아. 저는 차마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거는 땡썸비라고 생각해요. 난 그러긴 싫어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제 책에 썼잖아요. 이번 말고 다음 사이클 와요. 기다리세요. 근데 전세로 살고 계시면서 그 전세 자금이 자기 돈이다. 그럼 웬만하면 사세요. 그게 뭐 어렵냐고. 그렇잖아요. 서울에 전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또는 인천에 전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원에 전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일산에 전세 자금이 자기 돈이면 플러스 알파 조금만 하면 사실은 그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집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추세로 전세가 안 갈 것 같나요? 지금 1, 2년 사이에 주택 공급이 있어요? 입주 있어요? 신축에 뭐가 대규모 전세 공급이 나와야 전세가 빠질 거 아닙니까? 올해 2만 호, 내년 10,000호라며요. 2023년 하반기에나 계획은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분양 다 늦추고 있는데 23년 하반기 정말 입주가 정말 그렇게 많을지는, 계획대로라면 4만 호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이. 근데 그게 정말 요새 분양 늦추는 때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올라가면 분양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연장하잖아요, 다. 그러면 그게 다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주 시기가 계획대로라면 베스트라면 2023년 하반기에 엄청 집중돼요. 그때 돼야 전세가 빠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희망이고,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몇몇, 그냥 고독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지역에 있는 일부 아파트 올해 분양 안 하잖아요. 분양 시기를 늦추면 입주도 늦어질 가능성이 생기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그런 난제가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충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외부 충격이 없으면 사타리스 파리부스. 두 가지 외부 충격. 첫 번째, 또 한 번 코로나 쇼크가 오면 또 빠지는 거지 뭐.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긍정적 공급 충격. 정부가 3기 신도시 합쳐서 50만 호 짓겠다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미 택지는 다 샀잖아. 창릉 15만, 왕숙 20만, 계양 10만, 예를 들어서 교산 10만 이렇게 공급해줬다고 칩시다. 집값이 오르겠어요? 몇 년 안에,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안에 평당 분양가 1,500짜리가 50만 원 공급되는데 집값이,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전부 임대고 무슨 아무튼 특공, 전부 다 특공이고 조건도 엄청 이상하게 다른, 몇 번 이야기했지만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그 혐오스러운 말 좀 없앱시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특권 계급이에요, 한국은. 요새 결혼식 가보셨어요? 여러분들? 요새 결혼하는 친구들 가보세요. 주례 없죠? 뭐 합니까? 콘서트에. 가보고 안다니까. 내가 밑에 데리고 있던 친구가 이렇게 부자였구나. 요즘 결혼식을 인기 있는 그 동네에서 연다는 자체는 이미 특권 계급이에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한테만 특공을 준다? 에라이. 부자한테 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잣집 막내 아들 가점제랑 똑같은 거지. 응? 부잣집 막내딸 가점제도 있네요. 아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이런 허접한 제도 좀 바꿉시다. 청약 가점제 꼭 유지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배 아파 이거 말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추첨으로 누가 돈 버는 거 내가 싫어가지고 배가 아파서 그냥 못하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제도도 아니고. 참여정부 시설 35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물량의 다수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청약 제도를 유지했었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운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까닭에 가점제가 도입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첨제를, 가점제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형 평형을 가점제를 주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점 받으려면 50대의 내세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24.9평 국민주택이 가당키나 해요? 이상한 제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평형은 차라리 그분들한테 오랫동안 저축도 하셨을 거고, 또 보니까 원베일리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 중도금 이런 건 쉽게 낼 수, 대출도 안 되는데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도 많은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대형 평형을 주자고요. 대신 신도시에 국민평형 때, 그렇지 않습니까? 24평에서 32평 사이에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평형들은 추첨으로 주면 안 되냐는 거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썩자는 거죠. 부님 감사해요. 저도 미분양 났을 때 가봤다고, 양조읍정. 계란 한판님께서 부동산에서도 다음에 사라고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미분양 났을 때. 그 뜨거운 장에 미분양이 났으니. 네, 저도 양조읍정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네. 넓어요. 꽤 은근히 넓습니다, 거기. 근데 이제 요새 신도시들이 다 공통점이 역 근처는 횡해. 네. 그러니까 거기 7호선 연장되는 그 역 들어가는 예정지도 가봤는데 거기는 아파트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게 저도 많이 가봐서 그래요. 검단도요, 진짜 그 캐널 있는데, 그 운하 있는데 그쪽 정말 좋은데 여기 글로 안 가요.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왜 역 근처를 좀 고밀 개발하고 거기 분양가 싸게 해주면 안 되나? 도어투도어로 서울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의 진심은 뭐냐면 서울 살지 마라, 인 것 같아요. 우리만 살게. 여기 주원 없어요?